네, 저희 시간 돼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총학생회 협력진로 부국장 김지후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총학생회 세솔과 학생처 스튜던트 석세스 센터에서 공동 주관한 선배들의 성공 스토리 2탄에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진로 강연에 도움 주신 학생처장님께서 오늘도 자리를 해주셨는데 잠깐 일어나서 얼굴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 선배들의 성공 스토리 2탄에 참석해주신 선배님은 교육학과 및 경영학과 03학번이신 신재하 선배님이십니다. 신재하 선배님께서는 현재 APR 코퍼레이션의 부사장으로 계시고 있고요. 2003년에 고려대학교를 입학하시고 그 뒤로 대우 인터내셔널 HSBC 프라이빗 에쿼티, 영실업 등등의 다양한 커리어 패스를 거치시면서 지금의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은 도전하는 고대 교우를 응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선배님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신재하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이렇게 거창한 제목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어떻게 그냥 살아왔는지 알려드리면 좋은 자리라고 그랬는데 성공 스토리라고 딱 써 있길래 아 이거 성공을 반드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03학번 사범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과를 이중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점수 맞춰서 대학을 들어갔고요. 그도 이제 그렇게 그때만 하더라도 사범대학교의 문과에서는 국어교육과가 경영대보다도 점수가 높았고요. 이과대에서는 거의 그 웬만한 공과대학교나 생명과학대보다 수교과가 점수가 높았어요. 거의 의대 바로 밑에 점수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교육자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이제 그 친척분들 중에서 교육 쪽에 몸담으신 분들이 많았고 제가 한 중학교 때부터 너는 꼭 선생님을 해라. 그래서 선생님을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사범대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막상 해보니까 재밌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뭐 대학교 때 동아리 생활도 되게 열심히 했었고 저희가 뭐 밴드를 만들어 보기도 했었었고 그러다가 이제 경영학 쪽 수업을 들었는데 경영학 수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경영학 수업이 한 80학점인가 이수를 해야지 그 이중 전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수업을 들었는데 한 과목 빼고는 다 A+ 아니면 A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교육학 전공은 잘 못했었던 것 같은데 적성이 맞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나서 해외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한 9개월 정도 가 있었었는데 거기서 아 내가 어쨌든 경영 쪽의 업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데 지금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취업 전선에 들어갔을 때는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일단 공사 인기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정유회사, 그리고 건설 플랜트 중공업, 그리고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제일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종합상사도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428기업관에 여기 428기업관이 아니죠. 428기업관에서 이제 이런 책자를 나눠줘요. 거기서 이제 대기업 몇 개가 있고 뭐 있고 이러는데 거기서 몇 개 이렇게 딱 보고서 아 여기가 제일 그때 당시 연봉도 잘 주고 나름 이제 취업을 잘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포스코가 인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그때는 자원 쪽이 한참 가격이 많이 오를 때였고 당시에 이제 이명박 선배님이 대통령 하고 계셨을 때여가지고 자원 외교가 한참이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쪽에서 광산을 엄청 많이 샀어요. 그래서 제가 광산개발팀에 들어가가지고 광산 쪽에 투자 검토를 하라고 그래서 그쪽 뭐 중국에도 가보고 뭐 아프리카도 가보고 인도 가보고 막 이러면서 광산 쪽에 이제 실사를 하고 투자 사업을 검토하는 쪽으로 일을 했었다가 마침 그때 당시에 이제 금융권에서 시작하는 사모펀드, 이게 사모펀드라고 하는 게 주로 기업을 인수해서 그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는 작업을 한 다음에 5년에서 10년 이내에 그걸 재매각해서 파는 일이었었거든요.
그쪽으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잡 오퍼가 들어왔었었는데 같이 고대에 있었던 동문이 먼저 그 회사를 들어갔고 그 회사에 그분이 이제 저를 추천을 하셔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HSBC에서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들어가게 됐었고요. 고생 되게 많이 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재밌었던 게 영실업이라는 회사였어요. 영실업이라는 회사는 완구 회사인데 여러분들 완구로 영실업은 한 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또봇이라는 게 있고 또 뭐 시크릿 주주, 뭐 콩순이 이런 이제 IP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그 전에는 파워레인저 그리고 바비 그리고 영 플레이모빌 여러분들 세대 때 아니면 그 전 세대 때 파워레인저도 영실업에서 다 하던 완구였었거든요. 그런 회사를 이제 M&A를 해서 3년 뒤에 이 회사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회사를 400억에 인수를 했었고 제가 그 회사를 사후 관리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창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들어갔던 게 아니라 그냥 이제 흘러가는 쪽으로 가다가 조금 이제 새로운 그 업종에 제가 이제 뭐 투입했었던 걸 그게 그닥 그렇게 그렇게 꺼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실업이라는 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영실업의 경영혁신 팀장은 이직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모펀드 안에서 그 전직을 했었던 케이스였고요.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죠. 아, 월급이 다가 아니구나. 2012년 10월에 이 회사를 400억에 인수를 해서요. 2015년 5월에 이 회사를 2,200억에 매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5배 반에 판 거예요. 그래서 그때 HSBC라는 회사가 아시아에서 엑시드 오브 더 이어라는 상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보면 요즘엔 더 큰 일도 많았지만 그때 당시로 봤었을 때는 가장 훌륭한 M&A였었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보너스로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지금 보면 2천만 원이면 클 수 있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직원들 25명한테 보너스가 350억이 나갔어요. 제가 그거를 직접 이제 제가 사후 관리하는 담당이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제 밑에 있는 직원들이 20억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안 돌아오는 잭팟이 있는데 내가 이 기회를 놓쳤구나. 제가 왜 놓쳤다고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그거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너 높은 연봉을 받고 낮은 인센티브를 가져갈래? 아니면 낮은 연봉을 갖고 높은 인센티브를 받아갈래? 근데 이제 저는 이 회사를 선택했었던 게 그때만 하더라도 경영대에 졸업을 하고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커리어의 정점이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펀드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타이틀이 가져가고 싶었고 30대 초반에 억대 연봉을 가져갔으니까 억대라고 하지만 그냥 1억 조금 넘는 연봉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뭐 지금 보기에도 10년 전 얘기였으니까 되게 높은 연봉이었지만 저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억대 연봉을 가져가고 대신에 낮은 인센티브를 가져가겠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속으로 그 생각을 했죠. 인센티브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데 그냥 따박따박 1년에 1억씩 갖다 주는 것만으로도 남들이 봤었을 때 제가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었을 텐데 1등 신랑감이고 그리고 와이프한테 또 월급 따박따박 남들은 뭐 연봉 3천에서 4천으로 시작할 때 뭐 이렇게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게 되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두 가지를 겪게 됐었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그때 스타트업으로 있었던 이제 경영자 대표님이셨어요. 그분은 영실업에서 국민대학교를 졸업하셔서 영실업이라는 중소기업에서 10년 동안 일을 하다가 HSBC라는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어쨌든 전임 대표 창업주는 나갔고 다시 이제 경영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이분이 보니까 전략팀장으로 되게 빠릿빠릿하고 일도 잘하시는 분이니까 이분한테 같이 일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제안을 줬냐면 우리한테 5억을 부으세요. 우리는 400억을 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모펀드가 400억을 인수를 해서 2,200억에 팔게 되면 5배 반을 가져가요. 근데 그거를 5배 반을 가져가지 않고 4배에서 5배 혹은 3배에서 4배만 가져갑니다. 그걸 레버리지라고 하는데요. 그 나머지 레버리지를 누구한테 주는 게 되냐면 그 새로 참여한 경영자한테 지분을 5억을 태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5억이 얼마가 되냐면 150억이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아갈 때 그분은 5%의 5억 지분을 태워가지고 더 큰 연봉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5억에서 150억이 됐으니까 무조건 그걸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400억이 200억이 되면 그분은 5억이 2.5억이 되는 게 아니라 400억이 200억 밸류로 떨어진 순간 5억은 빵원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그 지렛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제 부자가 되시고 나서 40대 초반에 그냥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 이후로 그분이 지금부터 어느 소속에서 뭐로 일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고 그냥 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영실업에 데리고 있었던 제 밑에 거의 인턴에 있는 지금 보면 되게 굉장히 어렸던 친구였는데 그분이 이제 한 88년생, 89년생이었어요. 그때 처음 창업했었던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에이프릴 스킨이라는 회사였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처음부터 회사를 일궈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 대표가 저를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어쨌든 그 대표님을 만나게 됐었고 지금 이제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김병훈 대표님이 그때 처음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때 회사를 창업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었고 직원이 15명이었어요. 저는 그냥 컨설팅 해드리겠다고 했죠. 왜냐하면 저는 다음 사모펀드가 있었었는데 그 다음 사모펀드로 이직이 확정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 회사로 같이 조인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패키지를 주실 건데요? 라고 얘기해서 뭐 연봉은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인센티브나 이런 걸로 이제 지분을 뭐 스톡 옵션 이런 거를 얘기하셨길래 제가 아주 잠깐이지만 제가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지금 대표님보다 돈이 살짝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부모님한테 돈을 다 빌렸고요. 처갓집한테도 돈을 빌렸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있는 대출을 다 끌어가지고요. 그 대표님한테 지분을 샀어요. 달라고. 제가 그렇게 하면 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도 창업주로서 처음으로 큰 돈을 만져본 거였어요. 그 돈이 저한테 이제 그때 돈으로 한 5억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걸 드리게 됐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저는 이제 회사에 조인을 했었고 저는 이 회사가 사실은 굉장히 초창기 때는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회사 중에서 제일 작았고 가장 낮은 스테이지에 있었고 거기 스테이지에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밑에 있는 회사들에서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생각을 했죠. 여기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있다 보면 내가 여기서 태운 지분으로 한 3배 정도는 먹을 수 있겠다. 제가 이렇게 너무 금액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7년 반 정도가 됐고요. 이 회사에 합류한 지. 그리고 직원은 이제 500명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화장품 회사들 중에서 우리나라 3위가 됐어요. 저는 어쨌든 이 회사에서 제가 여기 있었던 이 전체 커리어를 통틀어서 제가 있는 몸담은 회사가 가장 큰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된 게 저한테는 또 굉장히 영광이기도 하고 그것 덕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살았던 경험들을 나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2014년 말에 창업을 했고 제가 2016년 초에 이제 여기 회사에 이제 조인을 했어요.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저희는 올해 이제 9월달에 상장 청구를 들어가게 될 예정이고요. 얼마 전에 1조 밸류로 저희가 기업 가치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올해는 아마 매출 한 6천억에 영업이익은 한 1천억, 당기순이익은 한 800억 정도 나올 회사가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코스피에 상장 청구를 들어가서 내년 올해 말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이제 총 5개 브랜드, 포토그레이라는 포토부스 브랜드도 하나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면 저희는 지금 메디큐브라는 브랜드랑 에이프릴 스킨, 포멘트, 글램디라는 브랜드 이거가 이제 뷰티 브랜드이고요. 널디라는 브랜드는 2017년에 이제 저희의 사내 이제 프로젝트로 그 연예인 지코라고 저희가 그때 같이 널디라는 이름을 지코가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스피드업 프로젝트로 출발을 했다가 가고 있는데 지금은 뷰티 사업 부문은 매출이 한 80% 정도 되고요. 올해 기준으로 치면 아마 4,500억 정도 될 것 같고 널디는 한 1,000억 정도 되는 브랜드입니다. 처음에는 에이프릴 스킨으로 시작을 했어요. 에이프릴 스킨이라는 브랜드로 처음 출발을 했었을 때는 먼저 제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 이제 창업주인 김병훈 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병훈 대표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지 않았고 대학교 3학년 때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서 김병훈 대표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는 저도 작년이랑 재작년에 두 차례 이제 이런 비슷한 학생들 세션으로 회사를 소개드리고 어떻게 우리 회사가 컸는지를 설명드리는 것들을 했었었는데, 참고로 널디는 지금 연세대학교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지금 그 연세대학교 유니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병훈 대표가 처음 창업을 했었을 때는 소셜 대학교 인증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2012년에. 근데 그게 처음에 잘 안 됐습니다. 근데 김병훈 대표가 맨 처음 창업했었던 스토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김병훈 대표는 서울대학교 문과대학교랑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둘 다 붙었는데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선택을 했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창업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대요. 그리고 당시에 부모님과 이제 형이 있었었는데 부모님과 형을 둘 다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가 나와서 직업적으로 갈 수 있는 최고 정점을 생각을 해도 부모님께 집을 해드리거나 차를 해드리거나 그냥 남아있는 여생을 본인이 이렇게 부양을 해드릴 정도로 그 부의 정점에 올라가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의 추월차선을 확실하게 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은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사업을 홍대랑 이대랑 뭐 서강대랑 연대 이렇게 이제 신촌 주위로 해서 대학생을 실질적으로 인증을 해서 이제 거기서 블라인드 데이팅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그때 당시에 옐로우 모바일한테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잘 안 됐어요. 생각처럼 현금 흐름이 잘 돌지 않았고, 그리고 워낙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이음이랄지 뭐 1kg랄지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피버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온라인 광고 사업으로 전환을 해요.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 커뮤니티, SNS의 생리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SNS를 바탕으로 마케팅 대행을 해줘서 그걸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브랜드사들한테 그걸 해봤더니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첫 구매는 잘 일어나는데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보니까 제품과 브랜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해놨던 시대를 보니까 두 가지 팩터를 발견하겠던 거예요. 첫 번째로는 고객에게 지속 가능한 구매 여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선 굉장히 탄탄한 브랜드를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디지털 마케팅 시대가 돌아야겠구나라는 거를 2012년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가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랑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스폰서십 광고가 없을 때였어요. 애초에 광고 시장이 디지털이 없었을 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있어봤자 배너 광고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쪽 시장이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때 이제 저희가 최초의 D2C, 우리나라 최초의 D2C 회사를 만들게 된 게 에이프릴 스킨이라는 이제 그 화장품 브랜드였고, 이쪽으로 이제 잘 풀다가 본데 저가 화장품 쪽으로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10대들한테만 너무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더마 컨셉의 브랜드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확장을 시켰었던 게 메디큐브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디바이스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제 작년에 본격적으로 디바이스를 런칭을 했고, 작년에 출시하자마자 저희가 100만 대를 팔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누적 매출이 한 2천억이 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디바이스를 만들게 된 테크놀로지들은 대부분 피부과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피부과 시술들을 출력과 안정성을 강화를 해서 집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컨버전을 한 다음에 만든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창업을 한 이래로 한 번도 매출에 꺾임새가 없이 성장을 했습니다. 되게 감사한 일이었죠. 그리고 2018년에 처음으로 1,000억을 넘었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게 돼서 현재는 해외 8개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법인을 만들어 놓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화장품 회사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 업계의 3위가 됐습니다. 원래는 상장 회사들 중에서는 애경 산업과 클리오가 있는데 뷰티 부분 매출로 보면은 저희가 작년에 추월을 했고 올해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뭐 영업이익도 지금 뭐 현금 흐름도 많이 나고 있어서 흔히들 이제 최근 창업 몇 년 동안은 되게 창업 붐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과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기업들은 스타트업들 중에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최근에까지도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과 또 당기순이익을 만들고 있어서 요즘 좀 자본시장이 많이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좀 요즘에 주목을 받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법인들 매출이고요. 이거는 이제 작년도 올해 상반기 매출, 영업이익 매출 그래프들이랑 영업이익률, 그리고 저희 현재 그냥 고객 구매 지표, 디바이스 판매 지표, 그다음에 연령별 지표, 그다음에 객단가 지표들입니다. 올해 매출 목표인데 지금 아마 상회할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유럽의 프랑스 법인을 만들었고 말레이시아는 작년에 시작을 해서 저희의 목표는 작은 회사로 출발했고 우리나라의 화장품 브랜드의 개수가 12,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홍콩이랑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에 해외 IR을 하러 기관들을 많이 만나러 갔었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인더스트리의 테마가 한 4개 정도가 있어요. 하나가 반도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배터리입니다. 요즘 배터리 유명하죠. 세 번째가 엔터테인먼트예요. 엔터테인먼트에서 알다시피 흔히들 이제 하이브나 뭐 JYP 같은 이제 연예계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또 컨텐츠 요즘 잘 만들죠. 컨텐츠 쪽 엔터테인먼트가 굉장히 강세를 가고 네 번째가 뷰티예요. 우리나라가 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가 창업을 뷰티 쪽으로 선정을 했고 뷰티 쪽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저희 혼자만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R&D와 또 생산 시설과 유통과 영업망들이 우리나라 인프라가 굉장히 잘 깔려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뷰티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뭐 3등이 됐으니까 만족한다 이런 게 아니라 3등은 늘 바뀌어 왔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저희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이 넘는 앞으로 저희가 느끼고 있는 건 화장품의 제형처럼 그렇게 바뀌지 않는 제품들도 많이 없는데 앞으로는 디바이스처럼 하이테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계속 기술 혁신의 경쟁으로 많이 이제 접근이 많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제품들이 실제로 안티에이징의 효과가 많이 탁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술 개발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는 전통의 화장품 회사들보다도 저희처럼 하이테크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화장품 회사들이 판도를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뷰티 업계의 대장주가 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회사의 내용이었고요. 일단은 좀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아까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시만요. 저도 찾아보려고요. 아까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왔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노트북에다가 한번 적어 와봤어요. 근데 진짜 별거 없더라고요. 제가 되게 잘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집안에 교육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교육학과에 들어왔어요. 그 교육학과의 과목을 보면 이렇게 뭐 교육 심리, 뭐 교육 행정 이렇게 써 있길래 이게 굉장히 광의의 학문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이제 학문을 확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긴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고대 오고 싶었어요. 고대 오고 싶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점수에 맞춰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까 유학 갔다가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유학 갔다 와서 복학해서 그때부터는 중앙도서관에 거의 매일 7시에 와서 9시 하는 생활을 거의 졸업할 때까지 했어요. 왜냐면은 1, 2학년 때 너무 놀아가지고 학점을 메웠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복학하고 나서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그 뭐라고 하죠? 성적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장학금이 뭐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회계사 경영학 공부를 했더니 회계가 또 재밌었고 또 그래서 회계사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1차를 되게 빠르게 붙었고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을 봤는데 한 번 처음엔 떨어졌고
회계사는 2회가 되거든요. 그 유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옆 학교 제 여동생이 동덕여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같이 공부하면 좋을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자기 동덕여대 학교 후배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분이랑 이제 연애하느라고 2차 공부를 진짜 얼렁뚱땅 하다가 떨어질 땐 되게 막 엄청 제가 막 억울한 것처럼 봤는데 점수 보니까 전혀 억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제가 근데 그 사이에 연애를 한번 크게 실패했거든요. 연애 실패했다는 게 학교에서 CC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헤어지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죠. 제가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하고 싶고 회계사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하려면 최소한 2년이 더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취업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 그냥 위험 성향인 판단을 하고 그냥 제가 그냥 선택을 기꺼이 했었던 거 말고 그리고 그냥 매 순간 뭔가를 적극적으로 했었던 거 말고는 제가 엄청 다른 여기 있는 교우들보다 되게 뛰어났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요 이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제 처장님 박현석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연세대학교는 아예 창업 전문 동아리가 되게 많이 있고요. 지금 연세대학교의 경영대 출신 중에서는 그냥 창업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업을 했었던 성공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근데 고대는 비교적 창업이나 스타트업 쪽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여전히 공사나 아니면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약간 의아했어요. 제가 그때 2016년에 되게 작은 회사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회사에서 이제 넘버 2로 그 이제 CFO로 이렇게 타이틀을 들고서 만났더니 뭐 주변에 이제 비슷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멤버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2014년, 15년이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9년 전이었죠.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있었었는데 서울대, 고대, 연대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고등학교 나와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막상 와 보니까 여기가 되게 성장할 것 같은데 저도 그때 당시에 저도 대학교를 들어갔었을 때는 창업을 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거나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여기로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의 그 스타트업 생태계가 진짜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니까 그분들이 아까 제가 만들었던 분들이요 대부분 엑시스를 했어요. 대부분 수백억대로 엑시스를 했어요. 아까 저랑 나이가 동갑내기인데 저보다 커리어는 일찍 시작하셨겠죠. 왜냐면 20살 때부터 창업을 했으니까. 뭐 앵커라는 사모펀드 되게 유명한 사모펀드거든요. 앵커라는 사모펀드한테 뭐 얼마에 매각을 해가지고 본인 집은 얼마로 엑시스를 하고 어떤 회사는 IMM한테 매각을 해가지고 뭐 200억을 엑시스를 하고 누구는 얼마에서 얼마를 주고 대부분 다 엑시스를 한 거예요. 왜 그분들은 엑시스를 했냐? 엑시스를 한 게 나쁜 건 아닌데 왜 엑시스를 했냐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본인들이 원래 평소에 꿈을 꾸었던 것보다 밸류가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럼 대부분 창업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때 그 꿈을 대신 트레이드오프에서 사주는 데들이 아까 제가 몸담았던 사모펀드 같은 데들이거든요. 그 와서 사라 라고 하고 그 사모펀드들은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화장품 회사들이랑 다른 회사들을 엮어 가지고 이렇게 크게 키운 다음에 더 비싸게 파는 거를 이제 하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저는 뭐 오늘 뭐 내용의 핵심은 꼭 반드시 당장 대학교 때 창업을 해라, 스타트업을 해라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막상 겪어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진리라는 게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막 20년, 30년 갈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요 컴퓨터공학 쪽이랑 이쪽이 인기 있는 과목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최근 몇 년 동안 또 컴퓨터공학과가 또 엄청 인기가 많았죠. 또 컴퓨터공학 쪽으로 막 올라간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챗GPT 개발되니까 지금 인도랑 미국에서 있었던 코딩 학원들이 다 문을 닫는데요. 이제는 AI가 다 코딩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때가 이제 저는 지금 이제 20년 전에 입학을 했던 사람이니까 20년 전에는 사범대가 정말로 점수가 대부분 높았고 특히나 사범대랑 교대 출신들이 되게 지원자들이 높았었는데 교육열이 높았기도 했지만 그때는 선생님이라는 직업군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사회에서 존경도 받고 멋있는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인구 절벽이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더 이상 공무원이나 아니면 되게 스테이블한 직업을 하는 게 또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제 여기 사범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거죠.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도 공무원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전에 벼락거지라는 얘기 있으셨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본인이 있는 월급이 최저임금보다도 더 낮은 거예요. 실제로 지금 서울중앙지검이랑 그 7급 공무원으로 있거든요. 저희 지금 제 직계 가족이. 근데 그 가족들은 지금 정말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더 낮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월급을 그 이상으로 올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노동 강도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것처럼 옛날에는 되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반대로 얘기하면 저는 지금 꼭 예를 들면 현재 되게 대세적인 회사들을 가는 게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때는 중공업이랑 플랜트가 가장 인기가 많았어요. 그랬다가 금방 무너졌어요. 그게 2012년 때 경제 위기가 겪고 나서 또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 이쪽이 다 산업들이 다 죽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때 입학했었을 때는 쿠팡이나 이런 데들도 없었고 카카오도 없었을 때였지만 그때 지금 있었던 회사가 유일했던 게 네이버였지만 네이버도 사실 고대 졸업생들 중에서 그렇게 선호하는 직업군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이 됐죠. 근데 그게 또 예를 들면 또 계속 영원할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제일 좋은 건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겠죠. 여러분들이 어디가 좋아질 것 같은가 거기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사실 미래를 예측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저는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는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그냥 제가 오늘 그냥 드리고 있는 메시지가 거의 그냥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내가 상품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상품이 될 수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왜냐하면 창업을 하는 게 내 돈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돈으로 하지 않거든요. 지금 저희 회사는요 외부 주주가 기관만 한 40군데가 넘게 있고요. 현재 비상장이지만 주주 수가 그러니까 주주의 인원 수만 3,000명이 넘어요. 비상장인데 그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나라는 창업하기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오늘의 집 같은 회사 있나요? 혹시 일본의 당근마켓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일본의 비슷한 당근마켓? 혹은 뭐 일본의 비슷한 회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니콘 찍었었던 기업들, 일본의 컬리, 일본의 쿠팡, 일본의 배달의 민족, 일본의 무신사 같은 건 있어요. 조조타운이라고. 근데 그 조조타운도 사실 온라인으로 출발하는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럼 우리나라랑 일본이 지금 현재 보면 스타트업 생태계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빨리 앞서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한 10년 정도 더 앞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한 10년 전부터 정부에서 매년 5조에서 10조씩 스타트업에다가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스타트업 창업 자금이 그 정부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정부는 그 돈을 낼 때 그 돈을 회수를 해서 큰 돈을 버는 게 목적인 게 아니라 스타트업 우리나라가 재벌 중심의 대기업 중심의 이런 거를 끊으려면 새로운 젊은 창업자가 등장을 해서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고 그 스타트업을 키워서 그 스타트업이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서 부의 자연스러운 이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속세를 올려서 상속세를 나눠가지고 그걸 뺏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러면 부의 재분배는 되겠지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새로운 일론 머스크를 만들어? 새로운 마크 저커버를 만들어? 새로운 빌 게이츠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인더스트리를 만들면서 부가 이전이 되지 않겠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걸 출자를 하는 기관들을 모태 펀드라고 불러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태 펀드라고 해서 예를 들면 벤처 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한국 벤처 투자 KB이라고 하는데 한국 벤처 투자라는 곳에서 공기업이거든요. 그쪽에서 돈을 넣으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벤처 캐피털들한테 돈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 뭐 하나 벤처스, 스틱 인베스트먼트, IMM 인베스트먼트, 또 뭐 있을까요? 뭐 되게 우리나라에 되게 유수한 많은 굉장히 많은 벤처 캐피털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중에서는 PE나 벤처 캐피탈에 들어가시는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투자력들이 되면 그 회사들한테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PE는요,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하는 데는요, 딜을 한 개만 잘못해도 잘려요. 근데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요, 내가 10개를 했는데 5개가 망하고 2개만 잘 돼도 그게 원금을 회수하면 잘리질 않아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은 자연스럽게 그거를 공격적으로 투자 성향으로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런 정부 자금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지금 기시다 정부에서 이제 만들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왜 없었었냐면 대기업이 밑에 있는 회사들한테 육성하는 제도로 가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의 되게 유명한 도요다나 소니나 뭐 히타치나 미쯔비시나 이토츠나 이런 회사들이 밑에 있는 스타트업을 장려하게 되고 돼 있는데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약간 키운 다음에요. 아주 고약한 노예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안 되면 다 토하게 만들고 조금 잘 되면 그냥 지분 수합해서 다 먹을 수 있게 만들고 그 매출은 다 이토츠나 이 회사를 통해서만 만들게 만들고 뭐 제가 저도 실제로 그 계약서를 받아봤는데 뭐 정말 세상에 처음 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뭐 을사늑약 같은 계약서를 쓰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조금 크면 대기업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창업 생태계가 크지를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창업을 도전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려서 세일즈 포인트로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냐 말씀을 드리면은요. 창업자의 퀄리피케이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창업자의 퀄리피케이션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에 조인을 하든 아니면 창업을 해서 투자 유치를 받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은 3가지 중에 하나를 이미 갖췄어요. 학교입니다. 학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 경험상 벤처 캐피탈에 있는 분들, 금융권에 있는 분들 중에 고대 출신들이 정말 많으세요. 네, 금융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대가 거의 없고요. 거의 고대 아니면 연대가 다 장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 경험이에요. 근데 그 경험이라고 하면 대학생부터 창업을 해서 조인을 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거보다는 가급적이면 그 전에 창업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야 되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에서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머티리얼을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면 그게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 3번째로 중요한 게 아이템인데요. 이 아이템이 사실은 사업에서 제일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이템이 뭐가 좋은지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5살에 40살에 창업을 한들 45살에 창업을 한들 20살에 창업을 한들 첫 번째 아이템은요 10에 9이 아니라 100에 99는 틀린 아이템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희처럼요. 저희 창업주처럼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부터 맞추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그 아이템을 들고서 이 아이템이 시장에 맞는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해본다고 그러면 그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피버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 방식에 초점을 둘 수 있는 방식으로 인재가 성장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세적인 얘기들 그리고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많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들도 그들의 세대 안에서 저를 포함해서요 쌓아온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하라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잘할 수 있다고 말하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도 사실은 그냥 주변에서 잘 듣지 못하는 그냥 좀 특이한 경험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일 뿐이지 사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한 선배들은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공한 경험들은 뭐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내재화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흔히들 이제 사모펀드나 컨설팅 회사들
컨설팅 기업들, 저도 그 경영대 수업을 들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MCC랑 EGI라는 경영학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거기 지원했다가 떨어졌었는데, 저는 일단 사모펀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프레임 방식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그래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에서 경험들, 그리고 지식들, 그리고 업무를 배우는 스킬들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당면한 모든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커리어들 중에서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프레임으로 사실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상 이렇게 해오니까 문제를 프레임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초점을 두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커리어를 하거나 커리어를 선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 혹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문제에다가 초점을 두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문제를 정의 내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그리고 달성해야 될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벤치마크를 찾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벤치마크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예를 들어서 뭐 책이나 어떤 케이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벤치마크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을 먼저 찾는 게 중요한데, 그냥 무조건 남들이 벤치마크를 삼으니까 찾는 게 아니라 1번 목표에 부합하는 벤치마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벤치마크를 찾을 때까지 1번과 2번을 반복하시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벤치마크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적용할 포인트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 벤치마크를 실행을 해서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플랜 투 C를 반복해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커리어에서, 그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커리어가 됐든 스타트업이 됐든 또 창업이 됐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더 쓴 게 있네요.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시라고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메모 여러분들 뭐 지금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메모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전날 밤이나 혹은 매일 아침에 내가 했었던 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왜 잘 됐고 안 된 일은 왜 안 됐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졌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쓰고요.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쓰는 것, 그리고 그거를 반복하는 것, 그 메모하는 습관도 제가 지금까지 루틴으로 계속 반복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커리어를 쌓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시험 떨어지느라고 연애하느라고 시험 떨어졌었던 그분하고 결국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결혼한 지가 만 10년이 넘었는데, 인생에서 사실 커리어가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과의 연애 문제, 혹은 결혼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결혼을 하면 출산과 양육이 또 커리어보다 나한테 더 인생에 중요한 또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당면한,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 혹은 친구,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뭐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이 또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 과정들에서 또 저는 도전을 응원합니다. 그냥 항상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내 삶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도력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생각보다 기회비용이 크지 않아요.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보면은 커리어에서 성공을 해서 정점에 올라가는 확률과 창업을 해서 그 정점에 뭐라고 할까요? 이퀄밸런트 하는 그 성공에 이르는 그 확률을 써 있는 게 있었었는데, 그 부의 추월차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현저하게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창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적어도 스스로 메타인지를 어느 정도 갖춰보시고 내가 스스로 그 정도의 도전 의식과, 그리고 불굴의 어떤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피버팅이 되고, 그리고 남에게 쓴소리를 수용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저와 비슷한 커리어를 밟아 나가셔서 저희 APR보다 더 뛰어난, 그리고 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반드시 나와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선배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면 되나요? 네, 네, 지금 마이크를 네, 드려야 네. 돼서. 그 선배님 말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 그 에이프릴 스킨 회사에 대한 질문도 가능할까요? 그럼요. 그 회사가 뷰티 업계에서 후발주자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상위권 기업에 속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기술적인 장벽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빠르게 질문 드릴게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발했을 때는 기술적인 저변을 갖고 출발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커지기 시작을 하면 R&D에 포커스를 되게 많이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지금은 그냥 한국에서 임상 연구랑 R&D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됐어요. 지금은 거의 1년에 한 100억 가까이 R&D 비용을 쓰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지금 4-5개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뷰티 회사들 중에서는 거의 드물게 임상 연구 센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장품 제형을 연구하는 회사에다 투자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디바이스의 R&D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디바이스 쪽에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좀 광운대랑 산업협력을 해가지고 선행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3-4년 뒤에 미래에 올 기술들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사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제 창업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이런 내용들을 빠뜨리기는 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제가 아까 기술 혁신이 앞으로는 시장 판도를 바꾸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에서는 디바이스에서는 지금 점유율 1등이 됐지만 저희가 앞으로 경쟁해야 될 회사들은 일본 회사랑 미국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랑 경쟁을 하려면 뭐 우리나라의 뷰티 업계의 삼성이나 뭐 애플이라는 회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저희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저는 그냥 계속 느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선배님이 혹시 대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신다면 꼭 하고 싶으신 일 3가지 정도 듣고 싶습니다. 와 이제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요. 네. 대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간다면요. 그냥 대학생. 대학생으로 돌아간다. 그냥 똑같을 것 같아요. 사실 실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인생에서 낭비를 뭐 글쎄 더 많이 한 사람들도 있지만 저도 중간중간에 정말 최적화된 그 트랙을 밟아오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지어는 제가 되게 후회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순간에 이런 선택을 했던 것조차도 되게 후회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것마저도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로 돌아가도 아마 그때처럼 지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놀았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저기 네. 선배님, 네. 컨설팅 RA를 현재 수행하고 있어서 네, 이야기해 주신 강연들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2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강연에서 주로 어떤 창업가적인 정신이나 도전가적인 마인드를 강조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들은 인상으로는 선배님은 이제 PE 업계를 거쳐서 이제 경영인의 포지션에 가깝게 맞아요. 그렇게 이행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그런 전문성을 어떻게 이렇게 갖추게 되셨는지 어려운 질문이지만 네,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인 거죠? 네, 그리고 네, 그거 먼저 답변 드릴게요. 일단 RA를 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RA에서 하고 계시는 거를 제가 똑같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흔히들 덱질이라고 하거든요. PPT로 그냥 다 리서치 해가지고 그거 막 그래프 예쁘게 만들고 그거 찢고 쪼개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고 그리고 저도 엑셀 엄청 열심히 팠거든요.
그럼 엑셀은 그 크런칭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막 과외를 해서 붙였어요. 제가 그때 월급이 300만 원인데 월 교육비가 500만 원짜리 과외를 받았거든요. 왜냐면 너무 엑셀을 외국계 대학교 오거나 외국계 IB에서 온 사람들이 엑셀을 너무 잘 치는 거예요. 마우스를 그냥 떼고 무슨 도사처럼 막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저도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었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후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창업을 꿈꿨던 게 아니라 저는 PE 들어갔을 때 제 꿈은 40대 초반에 전문 경영이 되는 게 목표였었어요. 근데 그게 운이 좋아서 되게 작은 회사에서 출발을 했지만 30대 중반에 전문 경영인을 출발을 하게 됐고 전문 경영이라고 말씀하기 좀 애매했던 게 어쨌든 저는 지금도 이대주주로 있으니까 그렇게 갔죠. 근데 지금 돌아가서 커리어가 뭐가 도움이 됐냐라고 그러면 종합적인데 제가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러닝 커브를 쌓아오는지에 대한 공식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배워야 되는 스킬셋이 뭐가 있냐라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질문 드릴 수 있는 답이 없죠. 아래이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엑셀이랑 파워포인트를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같아요. 뭐 영어도 중요하고 리서치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막상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은행 들어가면 ERP 치는 거랑 엑셀 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막상 들어가면 되게 대단한 스킬셋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냥 엑셀이랑 파워포인트를 제대로 다루는 것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게 먼저 익혀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배우니까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배웠던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됐었던 게 뭐가 있었냐라고 그러면 저는 제 인생에서 벤치마크가 있었어요. 제 롤모델이었죠. 영실업 때 CFO를 하셨던 분이 제 롤모델이었거든요. 그분이 경영자로서 완벽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뭐랄까 빈 카운터셨고 모든 사람들을 거의 약간 좀 뭔가 피가 마르게 할 정도로 굉장히 막 닥달하시는 그런 분이었고 굉장히 존경심이 우러나오는 리더십이 나오신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되게 큰 회사에서 CEO를 하고 계시고 저는 그분한테 배울 점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저한테 배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냥 그분이 일하는 방식들을 카피캣처럼 배웠던 거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팀장이 됐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일을 시키는 방식대로 그렇게 똑같이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면 배웠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롤모델이 어느 정도 없어진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해결 방식에 좀 더 포커스를 뒀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 그 PE 업계나 이제 선배님이 걸어오신 길이나 이제 여타 도전을 많이 해야 하는 직종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서도 안정성에 많이 위협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님이 지금 길을 걸어오시면서 언제부터 이제 초기와 비교해서 큰 확신과 안정을 느끼게 되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확신은 지금도 없고요. 네, 지금도 없어요. 아까 제가 후회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게 그 순간이었어요. 아까 HSBC라는 회사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그 사모펀드는 없어졌어요. HSBC는 금융그룹은 남아있지만 사모펀드는 결국 실패했거든요. 저는 그 직장에서 되게 오래 다닐 줄 알았어요. 근데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팀이 해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실업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안에 전전하고 다니니까 흔히들 PE에 있으면 흔히들 약간 이 인더스트리 쪽에서 천상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갔다가 지하실까지 내려가는 체험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후회를 하기도 했었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쪽 제가 말씀드리는 커리어는 내가 계속 잘 될 거야라는 확신은 가지지만 내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과정에서 실패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근데 실패를 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 그렇게 큰 로스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컬에서 완전히 코콜에서 어떤 회사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과외나 학원 강사를 하면 되지 정도까지 생각을 했어요.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과외랑 학원 강사를 했었거든요. 집이 유복하지를 않아서 제가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냥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좀 편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쪽으로. 네.
시간이 조금 딜레이돼서 한 두 분만 더 받고 질의응답을 끝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배님. 안녕하세요. 제가 양력을 제가 봤는데 10년에는 대우 인터내셔널 입사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HSBC PE로 이제 이직을 하신 네, 거로 네. 알고 있는데 네. 혹시 이게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아니면 유학을 갔다 오셔서 대학원을 밟고 가신 건지 아니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되게 그 궁금합니다. 네. 보통 대기업에서 PE로 뽑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그러니까 혹시 PE 쪽 희망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 외국계 IB로 가고 싶은데 외국계 IB 쪽으로 희망을 하세요? 예, 맞습니다. 외국계 IB는 학부만 나와도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영어 정도 스킬이 되고 충분히 어플라이 한다고 그러면은 인턴십부터 시작하거나 그러면은 홍콩, 싱가포르에 충분히 티오가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나 미국 쪽에 한인들 그 IB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그 IB어들이 되게 많으니까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 때는 말씀을 드리면 저한테 어떻게 하면 PE에 들어갈 수 있어요라고 그러면은 저는 좋은 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되게 쉽게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PE가 태동했을 때였고 PE가 뭔지도 모르는 때였었는데 제가 그때 저는 그것도 사실 예측을 했어요. PE가 많아질 거고 앞으로는 바이어스 마켓이 아니라 셀러스 마켓으로 변할 거다. 그래서 저는 PE 쪽에 있어서 바이어 쪽에 있었던 쪽에서 셀러 포지션으로 저는 바뀐 포지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걸러 갔냐라고 그러면 금융권 PE들은요 회사를 인수를 하면 그 회사를 경영해서 기업 가치를 키워야 되는데 그분들은 금융쟁이라서 사업을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인원이 되게 적어요. 제가 있었던 데들은 인원이 총 8명이었는데 8명이서 회사를 4-5개를 인수를 해서 돌리는 거예요. 그 각각 회사가 직원이 300명이 넘어요. 그 회사를 돌아가지고 이 회사의 경영을 알고 디테일을 알고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구조적으로만 짜기만 하고 그거를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현업에서 그런 거를 해봤던 사람들을 이제 뽑게 됐었고 그때 저 있었던 팀 중에서 맥킨지 컨설턴트가 2명이었고 회계사가 1명이었고 그 다음에 종합상사에서 트레이딩 했던 사람이 저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경력으로 해서 그냥 그때 그 믹스로 조합을 봤을 때 제가 올인원 플레이어는 아니었지만 하나의 펑션을 할 수 있는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들어갔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P가 됐든 IB가 됐든 고려대학교 학부만으로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 빠르게 답변해서 2분 다 받을게요. 네, 네. 아, 3분이에요? 빨리빨리 주세요. 네,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저 앞에 계신 여자분. 네, 네, 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학부 생활을 하시면서 경영학을 이중 전공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학부 생활 중에 경영학과를 이중 전공한 것이 지금 커리어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걸 겪어보지 않았으면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글쎄요. 저는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회계 공부도 되게 재밌었고 마케팅 공부도 재밌었었고 그냥 경영학 관련된 수업들이 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쪽으로 한번 스타트업이나 이쪽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저는 전공의 여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3학년이다. 그래서 지금 이미 뭐 이중 전공이나 이런 걸로 다른 걸로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러면 방학 학기라도 늘리거나 한 학기를 더 다니더라도 경영학 수업을 적어도 한 20학점에서 30학점 정도는 선택적으로 수강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누구시죠? 네네네. 안녕하세요. 이제 산업교육공학부 16학번 한동균입니다. 네. 저도 이제 나중에 뷰티 사업을 시작을 해보고 싶어서 네. 이제 화장품 원료 회사에 이제 내일부터 출근을 하게 됐는데 축하드립니다. 어디예요? 그 세일 인터내셔널이라고 좀 네. 작은 네,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항상 고민을 하는 게 그 APR도 그랬고 APR도 이제 광고 대행사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화장품 업계의 핵심이 마케팅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뭐 원료나 제형 제품 이런 건 다 OEM, ODM 업체 맡기면 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커리어가 좀 고민이 되는데 이 나중에 원료 회사를 조금 다니다가 그 광고 대행사나 아니면 마케팅사로 이렇게 옮겨서 커리어를 쌓는 게 향후에 그 뷰티 창업을 할 때 더 좋을까요? 일단 제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창업을 하는 목표로 보면 창업을 하는데 제일 경험이 되는 거는요 창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근데 그렇다고 반드시 첫 번부터 창업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전에 지금은 경쟁사로 분류가 되진 않는데 옛날에 마약 베개랑 바디럽 샤워기 필터로 알려져 있던 블랭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저희 기사를 찾아보시면 APR이랑 블랭크라는 회사가 남대강 대표랑 저는 예전부터 친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과였는데 그분은 한양대학교 나오셨어요. 그분이랑 저희 회사가 되게 경쟁자였어요. 그리고 거기도 화장품 회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저희보다 매출이 더 높을 때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뭐 계란을 넣어서 막 트럭으로 밟고 지나갔는데 그 베개 안에 있는 계란이 깨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 베개를 100만 개를 팔았고, 샤워기 필터를 했더니 뭐 한강물을 떠가지고 뭐 필터를 돌렸더니 뭐 물이 깨끗하게 나왔다고 SNS 그 광고로 또 샤워기 필터 100만 개를 팔았어요. 근데 그게 영원히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베개랑 샤워기는 그 본인들 기술도 아니고요. 그 기술은 그 OEM 회사 기술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닥터필이든 뭐든 샤워기랑 베개가 다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두가 광고 효율이 떨어져요. 모두가 광고 효율이 떨어지면 그게 과제고가 돼서 덤핑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냥 이게 마치 무슨 주식처럼 올라갔다가 상품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다음 제품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였고, 다시 말씀드리면 화장품은 당연히 성분과 제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잘 딜리버를 해야 첫 구매가 일어나는 거고요. 재구매는 첫 구매를 했다가 만족한 사람이 재구매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혹시 메디큐브 써보신 분 있으세요? 네, 메디큐브 혹시 써보신 분 중에서 제가 이건 자신 없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메디큐브가 정말 제품이 괜찮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구매가 잘 이루어지니까 지금까지 저희 브랜드가 살아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제형 회사가 단점이 뭐냐면 제형 회사에만 오래 있다 보면 너무 또 제품에만 포커스가 돼서 중요한 건 마지막에 있는 고객의 구매 경험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럼 만약에 화장품 제형 회사만 있으면 이 제품에서의 베리에이션만 생각을 하지 그게 고객한테 어떤 전달이 돼서 어떠한 임팩트가 주게 되고 그 고객 구매 경험에서 그게 어떤 변화를 주게 되는지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이클로 보면 브랜드 회사로 들어가는 게 사실 제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화장품을 창업을 하고 싶다면. 감사합니다. 아까 두 분이 또 계속 느는데. 네, 저희 맨 뒤에 검은색. 네. 그리고 끝나고 세션에 제가 여기 남아 있을 테니까 저한테 오세요. 네. 네네. 네, 산업경영공학부 김수영입니다. 그 김병훈 대표님 어떤 점을 보고 올인하게 되셨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병훈 대표님은 사실 저희 회사 처음 창업했었을 때 김병훈 대표님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성균관대학교 졸업하셨었던 이주광 대표님이라는 분도 있었었는데, 이주광 대표님은 중간에 회사를 엑시트하고 전량 지분을 이제 매도를 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를 하고 계세요. 김병훈 대표님은 처음에는 완성형 CEO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창업주를 볼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본인이 말이 맞다고 우기는 게 아니라 인식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걸 내재화를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루틴이 되게 명확해야 돼요. 김병훈 대표님은 지금도 거의 뭐 새벽 4,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운동하고 그 다음에 그 일 딱 정해진 시간에 루틴을 한 다음에 책을 읽고 일기를 쓴 다음에 자는 루틴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 지겨운 루틴을 20년, 30년, 10년을 계속 할 수 있어야 처음에는 성공을 하지만 그게 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욕망이 있는 사람을 선호를 해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잘 돼야 됐다, 성공했다는 욕망도 있지만 이분은 처음 화장품 회사를 만들 때부터 그냥 우리나라의 최고의 글로벌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창업주로서 파트너십을 가져갈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 비전인데, 결국 그 비전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앞에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꿈이 그 어떤 액수보다도 더 크면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3가지 포인트가 되게 좋았고, 지금은 본인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러셔서 제가 느낌에는 거의 완성형 CEO에 가까운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멋있는 어떤 경영자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고,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강연 끝나고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